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2시간 조사를 끝낸 검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곧바로 민생 일정을 재개했는데 검찰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각에 전해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소식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주요 변수죠. 내일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 발언도 주목됩니다. 대통령이 아직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나경원이 포퓰리즘을 하겠냐 하면서도 절대 화합, 건배사도 외쳤는데 출마와 불출마 사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용산 기류에는 변화가 없는지도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드립니다. 1월 11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까지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를 제기한 이 대표가 검찰의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법 과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의 선의에 된 평화는 가짜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를 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를 놓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이어서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이 입국자 방역을 강화하며 중국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방역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200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리 농사나 위장 전입 같은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마친 검찰. 이제 성남FC 사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에 앞서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성남FC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소화했습니다. 검찰이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는 문건을 제시했을 때도 이 대표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 요구안을 네이버 관계자가 정리해둔 문건이라며 압박했지만 이 대표는 몰랐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말을 아낀 만큼 검찰이 심층 분석해야 할 조사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절차에 나설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건 상수로 놓은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 역시 기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 검찰이 더 고심하는 부분은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입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관내 기업들에 요구한 후원금이 160억 원에 달해 혐의가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근거로 꼽힙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민생 행보를 제기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온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이튿날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무도함에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 수사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억지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연일 이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불의한 정권이 마녀 사냥식 정치 소설을 아무리 자극적으로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분에게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발목 걷기. 민주당을 향해서도 광기에 휩싸여 좀비 정당이 됐다며 곧 당대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혼자 가서 하면 될 텐데 사람을 동원해서 자꾸 법률의 문제를 자꾸 정치의 문제로.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비전을 제시하고 민생 위기와 안보 무능 등을 꼬집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소환 조사가 이뤄진 성남FC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사법 리스크를 털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8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송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추방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상황이긴 하지만 송환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흰 수염에 장발머리.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하루 전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쌍방울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주요 수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에게 지급한 돈이 3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쌍방울그룹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는 게 대납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 정도를 사들인 계열사의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금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회장이 송환되면 관련 수사 역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대북 송금 의혹도 쟁점입니다. 쌍방울그룹은 64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야태평화교류협회 회장 A씨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함께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대북 사업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해도 자동으로 송환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먼저 체포됐던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의 경우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태 회장 역시 태국 불법 체류와 관련해 추방을 거부하고 재판을 선택한 상황이라 송환은 반년 가까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한국 도착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리 예단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선 시기의 문제일 뿐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수사가 변곡점 앞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까지 한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배임부터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까지 이 대표와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다시 꾸려진 대장동 수사팀의 핵심 과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멈춘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민간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막대한 손해의 책임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용, 정진상,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신 공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이 혐의를 적용해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했고 4,400억 원대 대장동 개발 이익도 추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사건 역시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공적 정보를 민간에 흘려 부당이득을 공유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 전 실장의 진술 없이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전 실장이 약속받았다는 천화동인 지분 역시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와 직접 접촉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만배 씨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가짜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 핵 무장론까지 언급했는데요. 가정을 전제로 한 말이지만 갈수록 발언이 강경해지는 모습입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 보고. 앞서 다른 부처들과 달리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이후 열리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뒤 제공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는 강경한 안보관이 담겼습니다. 먼저 상대의 선의에 의지한 평화는 가짜라고 규정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그런 국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사라지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몇 배, 몇십 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거듭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누가 탓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적국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이른바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을 담아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갈수록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선제 타격 개념, 킬체인을 강화해서 공세적 삼축 체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북한 무인기 사태의 후속 조치들도 보고했는데 과거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올해 첫 업무보고는 공세적인 대북 억제력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가운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안으로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려 북한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해에 군정찰 위성 1기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보고했습니다. 합동 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국지 방공 레이더 확충, 드론건 확보 등입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잡는 드론 생산 등 공세적인 방향의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이러한 것들도 개발해서 우리도 필요시에 좀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과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내놓은 적어도 레이더 도입, 레이저 무기 검토 등의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군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대책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전적인 대응 전술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고 특히 전방에서 무인기를 탐지하고도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군의 부족한 작전 능력을 보완하는 대책이 강조돼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헝가리식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미 경쟁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 이후 두문불출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당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대출 탕감 출산 지원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억 정도 초저리로 20년 대출을 해주고 첫째 아이 나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확전은 피하려는 분위기지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재신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여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 전 의원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심의 향배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신경전의 불씨가 댕겨졌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연대를 고리로 새몰이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총선 승리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지지율 추가 상승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기현에게 당의 지도부를 맡기니까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당도 잘 화합하더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기현이 된다는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며 다자구도를 기대하는 안철수 의원은 ARS 방식으로 치러진 여론조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ARS는 사실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승패를 알 수 없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비윤계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출사표를 던질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여당 주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치면서 다른 의원들을 겁박하고 공천권으로 그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공천을 그거는 절대 줄 수 없다.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분명한 생각이고. 여의도 정가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판 여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는 만큼 각 주자들은 개인 행보 외에 나 전 의원의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나 전 의원 대책을 만류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나 전 의원이 자신에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한 안을 봤을 때 2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한다면 효과면이나 중복되는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화두로 던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는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총 1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른바 위성정당 사태를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바꾸거나 기존 선거구를 합친 뒤 2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다. 복수로 유형화시킬 수가 있다면 2월 달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는. 지역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역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10일 법정 시한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3월 안에 처리하자고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집중 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의 특위를 꾸려 87 헌법체제를 바꾸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각 당내에서도 의원마다 유불리가 엇갈려 선거제 개편이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에 이어서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두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을 보복 조치로 잇따라 분석했습니다. 이정수 기자입니다.
자국 경유자의 안에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비자 없는 체류를 허용해온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ビザ발급 중단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비자 중단 조치를 보복성 조치로 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처사가 모욕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비자 제한 조치 타전 기사 헤드라인을 중국이 코로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차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중국에선 한국에 가면 어두컴컴한 방에서 단체로 격리를 해야 하고 중국인만 노란색 목줄을 채운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합리화하는 주장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여러 명이 한데 모여있는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유튜버 왕홍은 일주일 동안 100만 원 넘는 격리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还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그러나 해당 장소는 제주공항의 임시 대기실로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은 무료로 지내고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현재 입국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호텔 격리 사례와 혼동해 이야기가 와전된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중국 민심을 들끓게 한 또 하나의 장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중국인 입국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 목줄을 걸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풀었던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보복 조치를 내린 이유로 꼽힙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歧视性措施的实际情况，做出对等反应。 코로나19 확산 이후 34개월 동안 최장 56일의 유료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자국의 조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일괄 적용돼 중국인만을 노린 차별적 입국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 태국과 싱가포르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泰国副总理亲自到飞机廊桥出口处迎接中国游客。 한국과 일본의 화살을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전이란 분석과 함께 중국 스스로 방역을 정치화한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새해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양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중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는 모두 1,100명. 방역 강화 조치 시행 후 들어온 6,300여 명 가운데 5,600여 명이 검사받은 결과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 코로나 양성률 19.6%, 5명에 1명꼴입니다. 입국 직후 공항에서 검사한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이 21.9%로 가장 높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7.9%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도 양성률 19.1%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이전에 중국 출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30%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방역 강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내린 조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내렸던 결정입니다. 우려했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입국한 단기 체류 확진자의 경우 BA5.2와 BF7을 포함한 BA5 계열이 96.8%를 차지했고 XBB1.5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들어온 입국자들의 분석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행을 거친 BA5 계통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내 확산이 국내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내 중국이 공개한 유전자 정보 결과도 기존에 확인된 BA5 계열이 89.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유입이 앞으로도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방역당국은 새 변이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도 누락 없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보건소에도 지자체로 이동한 확진자들을 능동적으로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조원 자녀들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용세습이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단협 조항들이 올 상반기 안에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아차 단체협약 26조는 정년퇴직자와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특혜라고 보고 시정 의결했습니다. 기아차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본격적인 고용세습 근절 절차에 착수한 뒤 비슷한 조항이 있는 대부분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정 완료됐고 남은 21곳에서도 시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 의결 이후 절차별 기간을 고려해도 올 상반기 안에 고용세습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서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합의한 단협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고용세습이 결국 채용 비리와 같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의 방침에 여론이 동조하면서 대부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연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을 불공정 채용행위로 보고 적발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는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1명이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방통위 참호 과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과장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이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속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시세도 모니터하고 계약서에는 피해 방지 특약을 삽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세 사기 행위를 반드시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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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방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현 방식에서 빌라나 다가구 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0호 미만의 다세대 빌라들 그런 데까지도 시세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세 모니터링 요원들을 현재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확대시켜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집을 팔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고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항목 점검표를 중개사무소마다 비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협회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체 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개 확인 설명서 보완, 공제 금액 확대, 지도 단속권 부여 등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책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달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만 2천여 명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개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시흥과 광명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말 관련자들을 대거 적발했는데 위장 전입과 대리 경작 등의 수법이 많았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경기도 시흥시 지역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토지를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 경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린 A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대리 경작자를 알선해주면서 토지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난 이 사람을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내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나보러 지라고 그래가지고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거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0년부터 12명에게 19필지를 중개했고 중개 수수료로 4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43명과 한 거래 중에도 일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를 사기 위해 부근 집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위장 전입하고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대리 경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 허가나 아예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한 후에 6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부동산 투기자 86명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에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계좌로 회사 돈 2,215억여 원을 빼돌린 이모 씨. 가로챈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괴,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 등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 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4만 3천여 명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종적을 감췄다 검거된 이 씨는 구속 기소됐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0억 원을 넘는 거액을 빼돌리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큰 돈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 복역을 감수하고서라도 빼돌린 범죄 수익을 가지려고 계획한 걸로 보인다며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빼돌린 돈을 이 씨와 함께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거액의 횡령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이 씨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6명의 사망자를 낸 공사 현장에서 유가족이 주관한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하고 주변 상인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6개 층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건물 한쪽 공간이 아예 사라집니다. 작업자 6명은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수습됐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우르르 무너진 곳에 1년 만에 유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다정한 형이며 오빠였습니다. 하필이면 너무도 춥고 힘들었던 그날, 그렇게 6분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별이 된 이들을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국화 한 송이를 놓아봅니다. 가족의 빈자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이태원 참사 등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소식은 가족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예견되지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최소한 우리 사회가 그런 거를 빨리 조치하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지역 모든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루 동안 중지했습니다. 3월부터 붕괴 아파트를 포함한 8개 건물에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시작되지만 상인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콘크리트 날림 피해가 더욱 심해져 폐업 속출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정화 작업에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본공사 철거할 때는 분명히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 공사와 인재의 상징이 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었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에 그쳤다며 윗선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수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낼 것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도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그런 수사입니다.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수사조차 안 하는 수사가 정말 상식과 공정에 맞는 수사인지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3일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꼬리 자르기에 머무는 수사에 불과하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북극 한파가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마치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1월 최고 기온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가 들것을 들고 강으로 다가섭니다. 얼어붙은 강의 가운데에서 갑자기 얼음이 깨지며 조난자가 발생한 겁니다. 땡겨. 구조된 60대 여성은 단단하게 얼어붙은 강을 걸어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얼음이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에 이어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일주일가량 이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서울 기온은 지난 4일부터 평년을 웃돌기 시작해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어 내일은 영상 13도로 3월 중순 2달 정도 일찍 온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1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난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며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12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민생 투어를 위해서 곧바로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죠? 이재명을 뭐하러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될 때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위에서도 많았는데 이제 현실화된 거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기소는 뭐 당연히 될 것으로 지금 보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역을 다니고 또 민생 투어라는 이름으로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갈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대한민국 공당이 한 몸이 돼서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찍 좀 정리가 돼서 탈동조화가 돼가지고 살 건 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분리가 됐으면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 그나마 좀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어제 검찰 출두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서서도 그렇고 이제 일관되게 이재명과 민주당은 같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공도동망의 길로 같이 지금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당을 일치시키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양쪽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역대급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당선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이렇게 정적을 검찰 특수부 검사들 150명 가까운 검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이제 역대급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또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된 건 아니고 불송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장난이죠. 네. 왜 불성취합니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찰에서 이제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고 일정하게 경찰이 수사에 대한 모든 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때 없었던 게 유일하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진술이 바뀐 겁니다. 네. 진술이 바뀐 걸 갖고 다시 끄집어내 갖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김구식 교수님께서는 이게 검찰 이재명 대표와 당을 일체한다. 정당은 일체화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보세요. 대장동 수사하다가 그다음 대장동 뇌물로 얘기하다가 선거법으로 얘기하다가 성남 FC로 하다가 지금 인디안 기후제식으로 돌려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권려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국민이 물론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동의하겠지만 예. 이것이 검찰이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다. 그런데 당신 혼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십시오. 이게 정당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러는 건 오히려 오늘 보면 민주당이 의총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의총하지 않은 것도 불만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스러워서 의총을 안 한 겁니다. 예. 근데 의총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하고 당은 공식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좀 미안하고 그래 했는데 검찰 탄압받는 게 뭐가 미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도 사실은 수위가 제가 원하는 바에 따르면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 발언도 네. 수위가 약하다. 높지 않습니다. 그럼요.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발언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신 저 입장이 일단 민주당의 전반적인 대세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의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인디안 기후제식으로 이것저것 다 돌려막기 하다가 하나 걸릴 때까지 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 못하는 게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법적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걸려라고 해서 인디안 기후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라 부인 문제 있죠, 아들 문제 있죠, 대장동 있죠, 유래동 신대신 있죠, 백현동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지금 새로 나온 성남 FC 있죠.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걸 국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제 출두하면서 DJ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내란 선동죄로 조작이 돼가지고 탄압을 받았다. 아니 본인의 지금 사법 리스크라는 게 대장동 뇌물, 그다음에 지금 성남 FC 제3자 뇌물 이런 등등의 개인 비리 뇌물 혐의에 대한 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의 반민주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 인사라서 탄압받아서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비교한다는 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의 본인의 사법적인 의혹과 이 혐의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을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네. 민주당이 아무 말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네.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이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네, 더 세게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 답정 기소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제 막상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보면 네. 검찰의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제가 검찰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답을 정해놓고 전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사 그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기소할 수 없도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줬으면 하는데 검찰이 탄압하는 것을 마치 수긍하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예. 기소할 겁니다. 기소하는 것은 이제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 그리고 이제 저는 대장동 특검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저는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 정의고 내로남불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지적을 하면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검찰이 같이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찰 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명백하게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은 구속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최재경 검사라든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아까 이제 국민 말씀하셨는데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할까요? 예. 명백히 뇌물의 흔적은 나온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백한 거는요. 어느 걸 두들겨 패도 어느 걸 수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 이론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소를 몰아붙이게 되면 저는 민주당의 대응은 이것은 야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민주당이 의회에서 역할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거리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장애투쟁을 통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한 것 같고 약 한 150일 가까이 장애투쟁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장애투쟁을 하라고 윤석열 정권이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수사 형평성 얘기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기소하게 되면은 장외투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50억 클럽 이야기 좋습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된 적도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나 50억 클럽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비리, 불법, 뇌물 혐의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제가 매번 애를 듭니다만 정봉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경찰한테 저만 잡혔어요. 제가 벌금 딱지를 물고 정봉주는 벌금을 안 물고 지나갔어요. 그럼 제가 왜 저분은 벌금을 물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벌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형평성 때문에 이재명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납득 못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투쟁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봉주 의원님 그렇게까지 강력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씌워져 있는 사법적인 이 비리 혐의를 가지고 장애투쟁한다? 저는 국민들한테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이 그럼 그 뇌물 3천만 원, 6천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됐으니까 억울하다. 이것도 야당 탄압이다 해서 거리로 나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저는 사건이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YS가 79년에 제명될 때하고 DJ가 사형 선고 받을 때 그건 야당 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어떻게 야당 탄압입니까? 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비유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근식 교수님이 거리를 무단횡단하고 나도 무단횡단을 했다. 그거는 그럼 왜 정봉주는 조사하지 않고 나만 그 잡아 벌금 매기냐? 요렇게 지금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맞는 이야기죠.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요.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무단횡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단횡단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쪽은요. 50억 클럽은 어느 정도냐면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겁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길거리에 서서 길을 건널까 하는데 누군가가 무단횡단한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갖 경찰력을 동원해서 다 서 있는 사람을 너 무단횡단했지? 봤대잖아 사람들이. 이러고 조사를 하면서 술 먹고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난폭운전하고 있는 것은 저건 우리 검찰 식구니까 이런 상황 정도로 완전히 어긋난 그 비유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비유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게이트가 정진상, 김용이라는 최측근에까지 구속돼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지금 그 증거라든지 자료가 지금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는 언젠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혐의 중에 어떤 것들도 다 검찰이 수사해서 결국 기소를 할 텐데 기소해서 대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같이 이렇게 수령으로 빠질 거고 거기에 정봉주 의원님 같은 분이 거기서 같이 강경투쟁을 하자고 하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어제 수사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그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나는 조사 일찍 끝내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뭐 한 두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새로운 문건을 제시를 했더니 당황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건으로 전해지고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경찰이 지난해 일단 불송치로 한 번 끝낸 겁니다. 그때 네.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그랬다가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네. 이 사건이 이렇게 기소가 될 걸로 좀 보이는데 그 새로운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불송치로 끝냈던 수사가 미진했던 게 뭐냐면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직접 보낸 공문이 확보가 된 것이고 네. 어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네이버에서도 정진상 실장이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정지한 것들이 증거 문서로 나온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정진상 실장을 만난 후에 성남시 요구안을 요구, 정리한 그렇죠. 기업들이 정리한 문건. 그걸 네이버가 갖고 있었고 또 두산도 갖고 있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딱 들이대니까 뭐 이건 언론 보도입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도 아 이런 게 있었나 나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검찰이 상당히 많은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피의자로서 이재명 대표 불렀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의 거부하고 있고 서면 진술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까지 않습니다. 예. 그중에 일부만 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12시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느낄 거예요. 아 이거 간단치 않게 내가 기소가 되겠구나 생각을 네. 할 거고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인천에 가시고 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데서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야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 동조화 현상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자기를 계속 같이 엮으려고 하는 정치도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새로운 증거인지 유의미한 증거가 또 있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은 그런데 어제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가 언론에 나왔어요. 네. 언론이 어떻게 나왔죠? 누가 줬을까 이 자료를?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비밀 누설 혐의와 피의사실 공표 다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검찰이요. 이런 불법적 그 만약 검찰이 흘렸다고 한다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 이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조선과 동아 보수 언론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써줄 것 같은 데서만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검찰이 왜 이걸 수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왜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흘렸을까요? 검찰이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행태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예를 들어갖고 이재명 대표를 진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칠 정도로 불법적 요소를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재판에 들어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공표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흘렸다고 한다면 예. 불법적 행위를 한 거고요. 이런 거를 갖고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이런 불법적 행태를 비판하는 게 맞지 아무도 확인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저희도 이제 인용 보도를 한 거고요. 아니 인용 보도를 했는데 네. 언론도 그럼 누구 발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이 진짜 뉴스인지 네. 가짜 뉴스인지 언론이 흘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언론이 이런 피의사실 공표 비밀 예.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사 보도 나온 걸 보고 아 이분들이 함께 합작품으로 작전을 짜고 있구나. 그 작전을 짜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 본인들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반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피의사실 공표나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만약에 그게 그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겼다고 치더라도요. 그 공무상 비밀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본질적인 것이지 그 이른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내밀었다는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지 이것을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누가 유출했느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있는 명백한 자료가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더 입증이 쉽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검찰이 거죠. 검찰과 언론이 얘기한 게 지금 김근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논리를 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한다면은 비밀 누설인데 그게 사실이네?
이렇게 논리 펴기가 편하잖아요. 아무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증거인지 경찰에게 미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을 했는데 혐의 사실 그리고 불송치는요. 혐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라는 겁니다. 있는데 불송치하는 경우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불송치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사건 새로운 자료인지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고 낸 거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면서 굴복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놀아나갖고 마녀사냥과 여론재판하는데 같이 묻어간다. 그리고 노출시켰으니까 우리가 기밀 누설로 아니 조선과 동아가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요?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이 진실을 줬는지 가짜를 줬는지 확인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노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내용은요. 결국 구속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재판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도 아니고 이건 그 올바른 지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봉 의원 말씀하신 게 저는 격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억 클럽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격가지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혐의가 가고 있는 무수한 사법적인 혐의, 범죄 혐의의 본질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내용 확인했어요? 그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아니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셨냐고요? 기소가 되고 나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 유죄 판결까지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아니, 끝까지 교수님, 할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이 시점에서 돼 있죠.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 어제 조사받은 거 확인하셨나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니죠. 검찰은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피의자로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자료를 내고 기소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그걸 왜 노출하죠? 검찰이 기소하는 게 그럼 억지로 기소하는 경우가 검찰이 있습니까? 왜 억지로 기소한 거죠? 억지로 기소해서 저도 4년 재판 받고 무죄 나온 사람입니다. 억지로 기소한 게 그런 부지기수예요. 경우는 정봉주 의원의 경우고 아니 그게 아니고 검찰은요. 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를 통해 갖고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가 나와도 검찰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검찰이 이건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어쨌든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이 있을 테고 그럼요. 그때 되면 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정확하게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합니다. 예. 당대표 취임 이후는 뭐 신년 처음 맞은 거니까 처음인데 내일 기자회견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당에서도 지금 이제 그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당에서 민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탄 나고 있는 국민 경제라든지 네. 민생 부분에 좀 치중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그 검찰 탄압 저는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검찰 탄압 부분에 대한 일정한 내용과 입장 표명이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을 진보 보수 진영으로 그 극한적인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실 거라고 봅니다.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죠. 나올 통합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 들어오면서 계속 통합과 갈등, 화합, 조절 그다음에 그 영수회담 제안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도 좀 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수회담 제안이 내일 있을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고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좀 치유해야 될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갈등을 만드는 상황에 대한 뭐 좀 문제제기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이란 키워드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럴 거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좀 성남 FC 건만 아니고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수사 속보들이 나오고 또 재판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민생을 주장하고 뭐 이게 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방탄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방탄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그 시점이 바뀌었죠.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왔을 때
지난달 이제 12월 28일 날 1차 소환 조사가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검찰 사무규칙 36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우리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일정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방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어제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방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저는 아무리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않을 봐요. 거다. 그리고 예. 뭐 본인들이 뭐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저는 기소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인 견해지만 기소하고 그러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하는 거지 뭘 방탄합니까? 뭘 막을 수 있는 거죠? 검찰 구속영장을 치면 이제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극한적으로 극한 싸움을 하자고 그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예. 방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네. 체포가 됐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그 마지막 시간쯤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듭니다. 쌍방울그룹 그 전 회장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 횡령이 뿐만 아니라 예. 뭐 증거인멸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혐의를 갖고 있어서 아마 송환된 다음에는 검찰의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줄기 뭐 고구마 줄기처럼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네. 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당시에 이재명 당시 경남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예. 재판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전환사치를 발행해서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이게 친형 강제 입원 그렇습니다. 관련 네. 발언이고 네. 이재명 대표 정치적 생명이 이제 그렇죠. 천당과 지옥을 오간 그 재판이죠.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유죄가 났다가 네. 대법원에서 네. 다시 무죄로 된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번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쌍방울이 그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이분이 이제 태국에서 잡혔다고 하면 송환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무조건 데려올 수 있는 예.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시일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송환이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쌍방울 그룹에 대한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또는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되는 상태 아닙니까? 대북 송금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태협회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또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의 관련 속에서 대북 송금 예. 의혹 등 다양한 또 혐의를 받고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체포를 해야죠. 그리고 어제 봤더니 상당히 수월하게 체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수월하게 체포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나 하는 이제 이런 의혹이 드는데 저는 김성태 회장이 어제 체포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는 날 그것을 터뜨렸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석연치 않은 의혹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음모론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이 뒤죽박죽 좀 섞여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김성태 회장이 없어도 수사가 됩니다. 이미 수사 거의 종결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분을 보고 밤 늦은 시간에 그거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던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그분이 한 3차례, 4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김성태 회장이 중간에 브리치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사가 거의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본인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요. 회사에서 배임 횡령 건은 개인적인 비리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것을 행정적 차원에서 정치 행정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은 김성태 회장의 YG 조사가 됩니다. 예. 나머지 건들은요. 변호사비 대납은 김성태 회장이 없어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이에요. 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의 비리를 통해서 그분 체포한 거는 박수를 칠 일이지만 예. 이것을 이재명 대표나 연관시켜서 보는 것은 전체적인 사건을 제대로 팔로우하고 하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야 돼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출산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 하루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지역구인 동작구 행사에 참석해서 이번 갈등의 시작이었던 대출 탕감 정책과 또 출마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설 전까지는 좀 결정이 날까요? 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예, 어느 것이 윤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출마하면 반윤으로 이미 찍는다고 찍혀지냐. 찍는다고 찍혀지냐.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습니까? 이 발언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근데 오늘 또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 화합 이러면서 건배사도 또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어떤 마음이 일으키십니까? 저도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나왔던 당권 주자들 건배사하고 이제 인사말을 다 들었는데 동작구청 그 행사를 마치고 거기에 와서 나경원 의원이 건배사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건배사의 이 마지막 그 화이팅은 뭐였냐면 절대 화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선택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처지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비윤으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그런 식의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친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랑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리고 절대 화합을 해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나 전부 다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이 전부 친윤이라는 것들을 같은 범주 안에 놓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윤의 어떤 프레임 낙이 찍게 대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저는 스탠스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의 정식적인 어떤 공박에 의해서 나경원 대표의 출마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실의 반대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당대표 출마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만약에 할 거면 저는 타이밍을 빨리 해야지 너무 시간을 질질 끄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나오고 너무 그 생각을 많이 하면 간복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나경원 의원이 설 이전이라도 출마할지 말지는 좀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설 생각합니다. 전에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에 아랍에미리트로 나가잖아요. 그 전에 아마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든 불출마든 결심을 하려면 대통령 출국 전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대통령실은 어쨌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사표를 수용하지도 않고 반려하지도 않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힘 전당대회를 보면요. 네. 과연 공당이 맞는지 민주적 그 절차와 질서를 주장하는 민주정당이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7대3 그러니까 당원 7, 국민 여론 33으로 만들었던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당원 100%로 했단 말이에요. 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유승민 출마를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김장연대를 통해 갖고 김기현을 몰아주는 듯한 양태를 보이는데 자, 룰 만드는 데까지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후보까지도 관여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그 의원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고 보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만약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는 다른 주자들이 보는 그런 전당대회 성격이 아니고 당의 본질과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그리고 2024년에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성격 규정하는 전당대회인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다 지금 명함을 밥숟가락을 얹은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실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르고 그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 출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출마 못할 거다? 출마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를 통해서 그다음에 더 큰 정치로 나가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는 네. 그 일환으로 보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힙니다. 김기현 아니면 그리고 장제원의 서포트를 받는 김기현 아니면 당대표 누구든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출마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러면 출마 안 한다 선언을 하고 대통령실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재신임할 이럴 가능성도 남아있는 겁니까? 출마를 안 하기로 결심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근데 지금 출마를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 특히 사회수석이 네. 저 헝가리의 어떤 저출산 탕감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몇 시간 만에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공박을 함으로써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나경원 전 대표의 불출마를 저는 봉쇄해버린 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봐요. 불출마하고 왜냐하면 싶어도 테러를 막아버린 못한다.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경원 전 대표도 그래도 중진 다선 의원이고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던 분인데 이런 분에게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무릎 꿇는 형국이 되잖아요. 네. 그럼 나경원 전 대표가 그 무릎 꿇는 형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 진로,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전 대통령실의 좀 과도한 그런 발언이 나경원 후보의 어떤 출구나 테러를 오히려 차단한 듯한 저는 역설적인 부작용을 낳았다는 말씀을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기 거기다가 지금 네. 보면 지지율도 고공행진이에요. 오늘 나온 지지율도 좀 잠깐 보여주시면 일단 당심이 100%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30.7%로 뭐 월등히 높거든요. 그 뒤가 김기현 의원이 많이 상승한 부분도 물론 눈에 띕니다만 뭐 전체 조사 대상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33.9%로 제일 높고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도 좀 2위를 하고 있어서 두루두루 나경원 의원이 그 여론조사상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실 기조도 바뀔까요? 기조가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장연대를 내세워서 지금 김기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는 이제는 김기현 후보가 일정 정도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의사표현을 하는 건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윤상현 후보나 한교안 후보나 저는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범친윤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집권 초반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언행은 좀 자제하는 게 낫다.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윤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여론조사표 다시 보여주시면 그 당심과 민심 괴리는 이번에도 드러나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하면 33.9%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건 당심 100%라 의미가 없고 오늘 당 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친 사람들 내가 절대 공천 안 준다. 이런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안 나오려고 결심을 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비윤의 확실한 어떤 차별화로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발언일까요? 유승민 의원요?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요. 본인이 이 정당이 비민주적 절차와 질서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그 장자로서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오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본인의 정치적 이런 프로세스에 아주 이번에 또 떨어진다라든지 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목적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이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나오면서 공천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아마 선언했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장제원 사무총장이 된다면 거기서 공천권 다 행사하는 장제원 당대표 시절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당이 일정하게 독자성과 창발성을 가지면서 대통령실도 견제하겠다?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싶은 당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정당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충돌이 계속 됩니다. 예.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릴 때처럼 개인적 비위, 개인적으로 상처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힘이 대통령실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단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갔다가 본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탕에 예. 갈 수 있는 카드들을 전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는 나도 범친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길게 말할 것 없이 안 나올 거다. 예. 그리고 이런 이유로 나경원 의원도 출마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자, 정봉주 의원님의 전망이 맞는지 다음 주쯤 되면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다음 것 주까지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설 전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친윤 의원들의 전폭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 오늘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었던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그러던데요. 자, 그가 필승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김장연대에 대해서 친윤계 내부에서도 조금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조수진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네. 김장연대 하니까 누가 배추냐. 그러니까 주역이 누구냐. 네.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도 김기현, 장제원 두 분도 고민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말씀은 김기현 의원이 당권 주자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을 보고 네.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당대표 후보가 누구에게 가리는 것. 네.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만 없거든요. 누가 배추냐의 물음표. 이거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신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연대를 앞세워서 지금 김기현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네. 이제 저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만약에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반윤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승민 의원을 비윤이라기보다는 반윤이라고 저는 분류된다고 보는데 네. 반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되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저는 당 지도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 좀 지나친 개입은 좀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조수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김장연대다 보니까 두 명이 일종의 동맹을 이룬 거잖아요. 네. 김기현과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도 나중에 총선에 임하면서도 두 명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조율의 문제가 생겨요. 당대표가 한 명이 아닌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장제원 의원 하면 이제 핵관 중에 핵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장제원 의원을 보면서 우리 당내에서 이른바 의원들의 줄 세우기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줄 세우기 양상에 대해서 당내 밑바닥 민심에서는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장제원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수도권 내 민심의 반영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 조수진 의원도 양천에 지금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 좀 다뤄볼 텐데요. 자,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설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찾아서 떡볶이도 먹고 손하트도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모이고 했더라고요. 보수 정치에 있어서 사실 서문시장이 갖는 이 의미가 큰데 일단 뭐 장소의 메시지도 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행사에 나가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걱정되는 게요. 대중들의 앞에 나타나는 게 지금 8개월 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죠? 무슨 그 흠이 많길래 나간다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8개월째 이렇게 그 입장을 표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기이한 형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선 와중에 흠결이 있었던 어쨌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 영부인 하기라고 하는 것까지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런 행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런 것을 왜 저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치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 이후에 그 보도가 나오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좀 당당하게 할 수
할 수 없나요? 오늘 단독 일정에 풀기자단까지 동행한 건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풀기자단이 동원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 부인으로서 이제까지 일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일정합니다. 예. 이런 걸 미리 표명하고 가면 안 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저렇게 슬그머니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붙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뭔가 예.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게 부각이 될까 봐 네.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예. 전공법을 택해야죠. 오늘 뭐 저 일정은 슬그머니 간 건 아니고 풀기자단 동행해서 다 이렇게 언론에 배포된 이런 일정이긴 합니다. 지금 영부인 행보의 공식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오늘 김건희 여사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선 기간에는 허위 합격력 때문에 예.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다 보면 네. 이번에 신년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일이 많더라. 예. 당연히 해외 순방이라든지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 부인이 같이 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오늘 서문시장 가기 전에 오전에는 대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낮은 곳, 그다음에 어려운 곳,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곳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배우자가 가서 그걸 다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상적 행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저런 부분들의 행보가 행여라도 지금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신 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왜 명확히 이걸 털지 않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3개월 동안 다 수사를 해서 소환 한번 못했던 사건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까지 이야기하면 지금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자꾸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왜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이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는 건 자연스럽다. 다만 그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배우자로서 할 일이 많더라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겸손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불가피한 배우자 행보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기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방통위 참호 과정에 대해서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과장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가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9천만 원을 받은 간부급 기자 A 씨가 이듬해 1억 원을 더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기자는 2019년 받은 9천만 원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8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싸울 상대가 너무 크고 강한 엄혹한 환경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주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해왔던 수박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인천 지역 지지자들과 만나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지향점이 같다면 작은 차이는 용인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단일 대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 기소된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인사들은 모두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는데요. 검찰은 부하 직원이던 참고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무려 10시간이라는 법정 다툼을 벌였던 서훈 전 실장 측과 검찰이 이번엔 보석신문에서 또 한 번 부딪혔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은폐 자체가 없었고 월북몰이를 시도할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살 이후 열린 회의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 명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은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실족이든 월북이든 고 이대준 씨가 이탈한 경위와 관련 없이 서 전 실장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을 잦은 월북으로 몰아간 건 당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NSC 회의를 보더라도 이번 사건과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의 차별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월북을 활용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올해 70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참고인들이 서 전 실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석방 시 회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이 보석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사건 다른 주요 인물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선 애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 전 실장 측은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기한도 채우지 않고 급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구속적부심 청구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이번 사건 1심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될 예정으로 보석 허가 여부도 첫 재판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보고받은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직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면서 드릴 말이 현재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분간 사직서를 수용하지도 반려하지도 않은 채 보류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김 실장이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이 사의 표명을 위한 문자 메시지나 유선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김 실장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살인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40대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죄는 해외에서 저질렀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회와의 영구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새벽 시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주택가 30대 여성 A씨가 집안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A씨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 48살 이모 씨.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한 이 씨는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난 뒤 조사해보니 이 씨의 살인 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출소 후엔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혼한 뒤 그곳에서 만나던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첫 살인 당시 자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형량은 징역 8년, 모범수로 만기를 몇 달 앞둔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두 번째 범죄 당시 베트남 법원이 내린 징역 14년은 피해자 합의 후 8년 5개월만 복역했고 곧바로 베트남에서 추방,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과는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 전과 등은 공유되지 않는 상황. 보호 관찰 등 아무 법적 조치 없이 국내에 들어와 2년도 채 되기 전에 세 번째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환각물질 흡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수사기관 심리 측정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반사회적 성격장애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 씨는 내내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며 감형을 요청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선택한 건 결국 무기징역.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하며 처벌 종료와 재범 사이 간격이 짧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 시청한 이들을 추적해 엄벌하고 불법 영상물을 적극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2021년 16,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1,000여 명으로 한 해 사이에 32.2%가 늘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거라고 예측한 데 이어서 세계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내놨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3% 성장할 거란 예상을 1.7%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t's a sharp slowdown and it has to do with a host of factors. One is the interest rate increases. One is that investment just hasn't been keeping up, so there's not enough production to go around. 1.7%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코로나19로 경제가 봉쇄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 침체에 근접할 정도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9%포인트 대폭 낮추며 각각 0.5%와 제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중국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춰 잡긴 했지만 2.7%였던 지난해보다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Continuously earn that independence by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assigned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and by providing transparenc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effective oversight by the public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in Congress.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년 안에 두 차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이어서 그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다짐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헬스장들도 연초 특수를 기대하곤 하지만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헬스장 운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승역 인근에 자리 잡아 학생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헬스장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다소 한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풀리지 않았던 지난해 1월보다도 회원수가 30%가량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초가 되면 운동을 다짐한 사람들로 헬스장은 붐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새해 특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금리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헬스장과 카드사들이 맺었던 제휴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7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졌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단기간에 목돈을 내야 하는 만큼 선뜻 등록을 하기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고물가 상황 역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을 1년 새 5.1% 올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갑이 급격히 얇아지게 되니 여가 활동에 돈을 쓸 여유는 줄어드는 겁니다. PT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막 예전에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럽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가뜩이나 손님도 줄었는데 샤워 시설부터 냉난방, 운동기계 등을 가동해야 하는 헬스장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운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부담은 상당히 많이 크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많이 크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새해면 빠지지 않았던 시민들의 운동 다짐도 꺾으면서 연초 헬스장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292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네,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1년간 운영됩니다. 4%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데 소득 제한이 없고 DSR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신규 구매,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분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9억 원으로 높아졌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무엇보다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은 각각 70%, 60%가 적용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는 신규 구매와 대환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등 3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라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었던 금리는 4%대로 정해졌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되는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대출 만기에 따라 4.65에서 4.95%를, 나머지는 4.75에서 5.05%를 적용받습니다.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은 최대 0.9%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드리고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하락해서 타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공급 목표는 39조 6천억 원입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둔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자들을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 개선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석영 책임연구원은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라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법에 분양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전문 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를 찾아 급식 봉사를 하고 서문시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취재진과 함께 단독으로 공개 일정을 소화했는데 앞으로 활동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대구의 대표 시장격인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지역 상품권과 현금으로 물건과 음식을 샀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보통 남자분은 이제 녹색이. 그럼 부부께를 위해서 할까요? 취재진이 김 여사의 국내 단독 일정에 동행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받았던 곳인 만큼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통령님도 시장 오시면 기받고 가신다고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때 시장 방문에 앞서 김 여사는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을 찾아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앞으로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때 은둔에 가까운 용산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점점 활동폭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 비중은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까지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6.2%에서 21.6%로 커집니다. 국내 광산 6곳에서 미래 유망 자원으로 꼽히는 리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평구 지질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질연구원은 리튬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구멍을 내는 시추를 거쳐야 한다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3월 중순에 봄 날씨처럼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높아지며 아침에도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도 12도로 오늘보다 높아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수도권은 종일,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 제주 남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겨울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2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점차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